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발부됐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의 첫 구속입니다. 헌정 70년 사상 초유의 치욕으로 기록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5시간 넘는 영장 심사를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친 표정으로 법원을 나섭니다. 구치소로 향하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질문이 쏟아졌지만 검찰 포토라인에서처럼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처음 구속영장 심사 받으셨는데 심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셨습니까? 재판 개입 혐의 등에 대해 일체 부인하셨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곧바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검찰 수사 경과와 중요 관련자들과 관계로 볼 때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 비판 성향 판사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7개월 동안 수사해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법원 행정처 법관들 보고를 받은 것을 넘어서 직접 개입한 정황도 다수 확보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 기각으로 이번에도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검찰이 추가한 피의 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에 의문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은 구속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상 처음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최장 20일 동안 이곳 서울구치소와 검찰청사를 오가며 조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 가운데 하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확정 판결을 지연시키면서 재판에 개입한 의혹입니다.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도 몰랐던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는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 심사를 받은 어제 뒤늦은 2심 승소 소식을 접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올해 88세 백발의 이춘면 할머니가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후지코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재판이 지연된 지 2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은 겁니다. 2015년 첫 소송을 낸 뒤 2년 만에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후지코 씨 측의 항소로 이 할머니는 또다시 긴 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밥을 한 공기도 못 되게 주면은 그걸 며칠서 놀아 먹으라고 그래. 나중에는 그 밥도 없고. 재판이 지연된 배경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징용 소송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도 모른 채 앞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서 2심 승소를 지켜본 이 할머니는 일본이 반성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또 전 대법원장 이름은 잘 몰라도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에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 사람 절대로 그렇게 그냥 넘어가 안 되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데 그냥 어떻게 넘어가겠어. 사법농단으로 고통을 겪었던 다른 피해자들도 오전부터 법원 앞으로 모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재판을 벌여야 하고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러한 자가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찌 정의라고. 법원 노조는 법원 구성원 3,200여 명과 일반 시민 만여 명으로부터 받은 양승태 구속 촉구 서명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도 집회를 열고 반대로 검찰 수사를 규탄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실무 협상이 진전됐다고 평가하면서 대북 민간 투자를 거론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민간 부분 제재 해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건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스웨덴에서 열린 첫 북미 실무 협상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밝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비건 대북 대표가 새로 지명된 북측의 상대역과 복잡한 의제들을 논의했다며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세부 조율이 이뤄졌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룬다면 민간 부문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 can make a substantial step towards achieving the denuclearization and create the right conditions. It'll be the private sector that sits there.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에 따라 관련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음을 내비친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한 미국은 최근 강조점을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동결 쪽으로 옮기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비핵화의 입구로서 일단 핵동결 조치와 개성공단 재개 등의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단계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스웨덴 북미 합숙 담판에 함께했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향후 북미 회담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1차 때보다 일부 진전해야 하는 만큼 북미 양측은 조금씩 양보하면서도 치열한 접점 찾기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최근 스웨덴에서 남북미 대표단이 만난 데 이어서 올 봄에 북핵 육자회담 당사국 대표단이 스웨덴에서 또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최대 일간지인 다겐스 뉴에테르는 최근 스톡홀름 외곽에서 남북미 대표단이 참석한 회의에 이어 올해 봄에 또 다른 회의가 스웨덴에서 계획돼 있다고 보도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 육자회담 당사국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표가 참석하는 회의가 스웨덴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중동 문제를 다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해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주 유엔 북한 대사가 한반도 문제가 아닌 주제의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김 대사는 중동 문제는 이스라엘의 고압적 태도 등으로 7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팔레스타인의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낮게 날면서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했고 도발이 반복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대조영함 상공으로 일본 초계기가 접근했습니다. 거리는 불과 540m, 고도는 60여 미터로 지난해 12월 동해에서의 위협 비행 당시 고도 150m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우리 해군 함정임을 충분히 식별했는데도 근접 위협 비행을 한 겁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입니다. 국방부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즉각 대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일본이 저고도 근접 위협 비행을 했을 당시 우리 정부가 절제된 대응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행동 수칙에 따라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므로 일본의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2월 동해에서 북한 선박을 구조하려던 우리 해군 함정 주변에서도 저공 비행을 했습니다. 우리 해군이 자신들의 초계기에 사격 통제용 레이더를 조사했기 때문이라며 일방적인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안을 이유로 레이더 관련 정보가 담긴 증거 제시는 거부하고 있어 한일 간 군사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군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국제적인 규정대로 비행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파악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우리 군의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자국 초계기가 국제법과 일본 국내법에 근거해 적절하게 운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도 60에서 70m로 저공 비행을 했다는 우리 발표에 대해서는 150m 이상 높이에서 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これは正確ではないと思います。高度150m以上を確保してですね。 이와야 방위상은 위협 비행 같은 것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관방장관은 사실관계는 언급하지 않은 채 양국 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日韓の防衛当局間でしっかり意思疎通を図っていくことが大事だと思っています。 일본 언론들은 우리 군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일본 정부가 상당히 놀랐다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자위대 관계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민감한 시기에 위협 비행을 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 측 발표에 의문을 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위대 한 간부는 일본 언론에 한국이 사실관계를 바꾸어 일본을 괴롭히고 있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레이더 문제에 대해 최근 일본이 협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다소 잠잠해질 듯 보였던 한일 갈등이 다시 중요한 고비를 맞게 됐다고 전망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고노 일본 외무상을 만나서 일본 초계기 근접 비행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초 스위스의 한적한 시골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고노 일본 외상과 만났습니다. 한일 외교 장관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 동원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후 처음입니다. 두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초계기 근접 비행 등 최근 양국 간 긴장을 고조시켜온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강 장관은 최근 세 차례 있었던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저공 근접 비행의 우려를 나타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고노 외상은 양국 관계가 매우 엄중해 솔직한 대화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북핵 문제에서도 확실한 공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브랜드 세계 경제 포럼 이사장의 사회로 열린 세션에 참석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second U.S.-North Korea summit will have to deliver some concrete results, concrete advances on the denuclearization track. 올해 다보스 포럼에는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64개국 정상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3천여 명의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해 나흘간 무역과 국제기구 개혁 등을 논의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찬바람 덕분에 공기는 깨끗해졌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지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좀 따뜻하게 입어야겠군요. 네, 오늘은 문 밖을 나서면 어제보다 공기가 차갑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에 머물고 있고 한낮 기온도 영상 4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이 낮겠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모두 밀어내면서 오늘 전국의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도 철원과 대관령은 기온이 영하 13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8도가량 낮은데요. 그 밖의 지역은 파주 영하 12도, 봉화 영하 11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 전국이 맑은 가운데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4도, 부산 11도, 광주 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강원과 영남 내륙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기가 더욱 메마르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내일 서해상에서는 처음으로 인공강우 실험이 이뤄집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 비를 만들어 뿌리겠다는 건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성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태국 방콕.
태국 정부가 항공기를 이용해 인공강우 형성에 필요한 물질을 뿌립니다. 초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물대포뿐만 아니라 인공강우까지 동원한 겁니다. 인공강우는 지난 1946년 물 부족 해결을 위해 미국에서 처음 시도됐습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인공강우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비구름을 없애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기상과학원과 경기도가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9차례 인공강우 실험을 했지만 5번은 아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4번의 경우에도 평균 강수량이 1mm 이하에 그쳐 미세먼지 해소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인공강우로 미세먼지 해소 효과를 보려면 1시간에 10mm 이상의 비가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습한 구름이 많은 태국과 달리 건조한 구름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강우 효과를 보기에는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구름 씨앗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구름 씨앗이 부족한 경우에는 구름 씨앗을 넣어주기만 하면 이제 자기가 생성돼서 그 구름에서 강수로, 그러니까 비로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좋은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인공강우에 적합한 구름들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거 몰려오는 날은 우리나라가 고기압 영향권에 들며 구름 없이 맑은 날이 많아 인공강우 성공률은 더욱 떨어집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대기에 떠있는 입자들을 전기장으로 교란, 수증기를 끌어모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비를 내리는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공강우 실험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공강우로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봤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공강우의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입증된다고 해도 이를 상용화하기까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오늘 새벽 울산 남구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레저보트가 암초에 부딪혀 좌초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화염이 무서운 기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불이 난 시각은 오늘 새벽 2시쯤 소방당국은 2개 이상의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를 벌였습니다. 불은 수산물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암벽지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가재도구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난 것은 어제 저녁 7시 반쯤. 이 불로 원룸에 살던 76살 A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파도가 너울 때는 갯바위에서 중년 남성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경구조소는 암초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지자 구조용 튜브를 둔 구조대원들은 헤엄을 쳐 갯바위로 접근해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65살 이모씨 등 4명이 1톤짜리 레저보트를 타고 태안군 소원면에 항구를 떠난 것은 어제 오전 9시 무렵. 홍합 채취를 위해 출항했던 보트는 태안군 근옥면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려 좌초됐고 다행히 갯바위로 피신을 했던 이들은 낮 12시 40분쯤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는 손혜원 의원이 자신이 모은 유물과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에 자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전남 목포의 폐공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전칠기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모은 유물을 목포시나 전라남도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손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수십억 제가 컬렉션한 나전칠기 박물관 17세기부터 21세기 것까지를 만들어 놓은 그 유물들을 여기다 다 넣은 채로 시나 전남도 다 드리려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다 합하면 거의 한 100억도 넘을 텐데 다 드리겠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저는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익 충돌이라는 부분들은 언젠가 제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익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 의원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야당은 어설픈 변명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재단 재산 기부 카드로 대수혜진을 치며 결백을 주장한 손혜원 의원에게 자유한국당은 반성 없는 어설픈 변명으로 의혹만 키우고 있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조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민주당이 이 켜켜 쌓여있는 모든 이런 권력 농단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손 의원이 변명만 반복했다며 사이비 종교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면서 여당을 향해 특검과 국정조사 수용을 거듭 촉구했고, 민주평화당은 손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저렇게 항변할 게 아니라 이건 이해충돌 금지에 공직자 윤리에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손 의원의 친정 더불어민주당은 탈당 뒤로는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선긋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자 내부에서는 쓴소리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금태섭 의원에 이어 중진인 이종걸 의원도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살폈어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공직자로서 엄격한 이해 충돌에 있어서의 그 예민한 문제까지도 다 과연 지켰느냐, 내 스스로 양심에 맞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피는 사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운데 재판 민원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내부의 목소리도 나오면서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때는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서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경제는 공공분야부터 선도해야 한다면서 보험약관 개선 같은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세 축 가운데 하나인 공정경제를 주제로 한 회의가 2달 만에 다시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이룰 수 있습니다.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못된 행위가 있을 경우 반드시 바로잡고 책임을 묻겠다면서 사실상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대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 공공분야부터 소비자 보호를 먼저 챙기라고 주문했습니다. 보험약관의 어려운 용어를 바꾸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치거나 택배 분실, 연착 배상액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방안 등입니다. 또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대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갑질이나 불공정 거래 관행은 법을 새로 안 만들어도 정부의 감독권만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근절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내부회의에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신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어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탈 행위로 기업 가치가 훼손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주주 제한을 통한 이사 해임, 사회이사 선임 정관 변경 요구 등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부정적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2명이 찬성한 반면 7명은 반대했습니다. 또 한진칼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4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했습니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첫 적용 사례로 한진그룹을 정조준했던 데서 한 발짝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찬성 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반대 측은 단기 매매 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하려면 경영 참여로 변경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지분 1% 이상 변동 때 5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 차익은 반환해야 하는 등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수탁자 책임위원회는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자 논의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그대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회의를 열어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금위가 수탁자 책임위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지만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낼지는 미지수여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엽니다. 일단 기준금리는 동결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올해 경제 전망을 어떻게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국은행.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연 1.75% 동결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경기가 좋지 않고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만큼 굳이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관심은 경제 전망에 쏠립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1%라는 준수한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정부의 재정 투입 효과가 컸을 뿐 전반적인 상황에는 개선의 조짐을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해 들어서는 그동안 국내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해준 수출마저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소폭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소는 이미 대부분 2%대 중반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 연초라는 점을 고려해 일단 전망치를 유지한 뒤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한국은행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잠재적 성장률이 한 2.8%에서 2.9%인데 그거보다 하향 조정하게 된다면 이제 경기 부양의 압력, 고민이 많겠지만 유지하는 기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까지 낮춘다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오히려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정부가 나랏돈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 등을 면제해주는 이른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그 예타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광고한 방식이 예타 면제인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공공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나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경우 재해 예방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에 추가해 경제성 등을 판단하는 절차가 생략됐습니다. 각 지자체는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선정을 지역 수건 사업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반색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KTX 세종역 설치 등 33건으로 총 사업비가 6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음 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낙후 지역은 오히려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타제도로서는 그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됐다. 하지만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 면밀한 조사 없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성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한 채 국민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없이 시행했던 사업들이 결론에서 예산 낭비라든지 이마저도 안 하고 대규모 토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세금을 낭비하겠다는. 정부는 관심이 집중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의 선정 기준에 대해 다음 주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오후 3시 2019년도 표준주택 공시가와 상승률 등을 공식 발표합니다. 내일 표준주택 가격 공시에 앞서 정부가 공시가 산정 배경과 부동산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발표합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시가 상승이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을 때리고 엽기 행각을 벌였던 양진호 씨가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대학 교수를 가두고 집단 폭행한 혐의도 함께 다뤄질 예정입니다. 조영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진호 본인의 이름을 팔아 장난스러운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전직 직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영상. 살아있는 닭에 석궁을 쏜 것도 모자라 직원을 시켜 일본도로 내리치게 한 영상. 엽기 행각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결국 양진호 씨는 구속됐습니다. 음란물 카르텔 운영한 걸로 조사됐는데 인정하십니까? 여러 범죄 혐의들의 얘기 좀 해주세요.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양 씨의 잘잘못이 법정에서 가려집니다. 양 씨는 영상에서 드러난 상습 폭행과 강요, 총포도검 안전관리법 위반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도 추가로 확인된 특수강간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별도의 수사진이 맡았던 대학 교수 집단 폭행 사건도 이번 재판에 병합됐습니다. 양 씨가 아내의 동창생인 교수를 불륜 사유로 의심해 감금하고 동생과 함께 폭행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혐의는 재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음란물 유통으로 벌어들인 71억 원을 몰수 조치한 검찰은 다음 달쯤 양 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오늘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운전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까지 했던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준 것은 보호받아야 할 피의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상처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출근 시간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60살 A검사를 입건했습니다. A검사는 어제 아침 8시 반쯤 서울고등법원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검사는 출근길에 추돌 사고를 냈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상습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고소된 성폭행 혐의와의 연관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하자 공소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속 넉 달 만에 머리가 하얗게 센 조재범 전 코치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심석희 등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4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 혐의를 추가 고소하면서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심 선수는 지난 2017년 11월 30일부터 다음 날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폭행에 이어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코치가 같은 날 심 선수를 폭행하고 성폭행했다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혐의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과 성폭행의 공소 사실에 동일성이 없다며 기일을 연장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재판에서 두 혐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1심과 같이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성폭행 혐의 수사가 폭행 혐의와 별건으로 진행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공방전이 시작됐습니다.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관련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폭행을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점을 저희는 1차 조사 때도 다 밝혔고 그런 부분들이 좀 검찰 측에서도 어느 정도 아직 확정은 못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찰 조사를 마친 심 선수 측은 명백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조 전 코치가 빨리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기억은 아주 생생하고 또 진술도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빨리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이런 굴레에서 심석희 선수를 빨리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팀은 현장 조사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코치에 대한 두 번째 옥중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상습 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이곳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여자 실업축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생한 전 감독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선수단의 조사를 마친 결과 피해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축구협회는 선수단 전지훈련지인 제주도로 변호사와 조사관 등이 참여한 긴급조사팀을 급파해 면담을 진행했고 성폭력 피해를 본 인원은 종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선수를 포함해서 최소 서너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축구협회는 앞서 전국의 초중고 대학 실업리그 대표팀 여자 선수들과 코치를 대상으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지난해 말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20대 한국인 여행객 박모 씨에 대해 외교부가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주 LA 총영사관이 사건을 인지한 직후 국내 가족들에게 사고 발생 사실과 경위 등을 알리고 미국 입국에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안내하는 등 영사 조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석이었던 야당 몫의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 자리가 채워지면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징계 논의가 조만간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비어있던 윤리심사 자문위원 회의 자유한국당 몫 3명과 바른미래당 몫 1명이 위촉되면서 이르면 다음 달 초 손 의원과 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합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회의에서 국회의원 의석수와 지역구 비례대표 비율 등 각 당에서 마련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홍역 환자 4명이 추가 확진돼 홍역 환자는 모두 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 동작구와 노원구를 비롯해 경기도 안산과 부천에서 추가로 홍역 환자가 1명씩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재 주미 대사가 지난해 한미 FTA 개정이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라면서 미국이 주요 교역국 가운데 무역 적자를 줄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은 2017년 229억 달러에서 지난해 151억 달러로 30% 이상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으로 연간 10억 달러의 유효기간 1년을 최종안이라며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우리 측은 최소 3년을 유효기간으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차 회의에서 미국 측이 최상부 지침을 이유를 들며 그동안의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유효기간 1년으로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협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3년에서 5년을 유효기간으로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은 9,600억 원, 매년 분담금이 조금씩 남을 만큼 충분히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직간접 지원비를 모두 합하면 3조 원이 훌쩍 넘는데요. 과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필요한 건지 강정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규정에 따라 주둔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모든 경비를 자체 부담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부터 특별협정을 맺어 우리 군과 주둔 비용을 분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 1억 5천만 달러였던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까지 9차례의 협정을 거치면서 9,200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와 군사시설에 대한 설계 건축 비용, 군수품의 수송, 보관, 정비 등에 쓰입니다. 해마다 국방 예산의 일부로 편성돼 실비 또는 현물 형태로 지급되는데 매년 쓰고 남는 돈이 쌓여 9천여억 원에 육박한 적도 있습니다. 이 돈이 평택기지 이전 사업에서 미군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전용돼 논란을 빚기도 했고 은행 이자까지 챙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미군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더해 기지 주변 정비와 부동산, 각종 세제 혜택 등 직간접 지원 비용을 모두 합하면 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와 별도로 평택 미군기지 건설 등을 위해 지원한 금액만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평택기지 이전 사업이 마무리되고 남북 화해 속에 한미훈련과 전략무기 출동도 축소된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추가 부담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 긴밀한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2일 사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를 추가 부담하라고 공표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지 말고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엔 17,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편중은 여전해서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임금 지원과 홍보 등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남성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민간 부분의 남성 육아 휴직자는 17,600여 명으로 2017년보다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남성 육아 휴직자 비율은 2017년 10%를 넘어섰고 지난해 18%에 육박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3개월 급여를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사용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자 중 59%가 300인 이상 기업에 다니고 있어 여전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못 가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득 보전이 도저히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는 살 수가 없어서 못 가시고요. 갔다 와서 이제 불이익 당할까 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지원하는 임금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사용하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을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도로 위에 사고가 나면 CCTV가 저절로 움직이고 관제실에 돌발 상황이 생겼다고 알리는 시스템이 부산 광안대교에 도입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광안대교를 비추던 CCTV가 갑자기 움직입니다. 400m가량 떨어진 지점 갓길에 차량이 서 있습니다. 관제실 모니터 해당 지점에는 돌발 발생이라는 문구가 생깁니다. CCTV에도 보이지 않았던 돌발 상황을 파악해 CCTV를 움직이게 하고 근무자에게 알린 건 레이더 기반 시스템. 도로 위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스스로 찾아내 자동으로 처리하는 모습입니다. 검지 구간 내의 이동 물체의 거리, 속도, 방향, 크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알람을 울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레이더 시스템은 고장이나 사고로 멈춘 차량, 역주행 차량, 보행자 등 도로 위 각종 돌발 상황을 98% 이상 찾아냅니다. 또 교통량과 점유율, 평균 속도 등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관제센터에 보내기도 합니다. 작은 레이더가 검지할 수 있는 거리는 400m입니다. 이 광안대로에는 모두 23개 레이더가 도로 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레이더를 이용하다 보니 야간 시간대나 악천 후에도 CCTV만 설치했을 때보다 상황 파악이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도 CCTV로만 모니터링이 안 될 때 레이더 돌발 검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한 초동 대처가 가능하게끔. 부산 광안대교에는 지난해부터 레이더를 이용한 지능형 교통체계가 도입됐습니다. 제주 평화로와 부산 지역 교차로 4곳에서도 운영 중이고 울산대교에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미국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한저우 화웨이 부회장의 신병을 넘겨달라는 범죄 인도 청구를 하겠다고 밝히자 중국 정부가 발끈했습니다. 무역 전쟁을 잠시 멈추고 협상을 이어가던 미중 사이의 갈등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박희천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1일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한저우 화웨이 부회장.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캐나다 자택에서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녀의 신병 처리를 놓고 관련국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결국 캐나다 정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런 방침을 밝히고 마감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정식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기술 기업을 억압하려는 게 화웨이 사태의 본질이라며 미국은 캐나다에 멍 부회장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既不符合国际法，也不具备任何正当合理性，那么他的行为是高度政治性的，实质上就是一种科技霸凌行为。 멍 부회장 신병 처리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신경절이 벌어지면서 무역 협상을 계기로 잠시 소강 상태였던 미중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웨이가 자살을 환영하지 않는 국가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쳐 주목됩니다. 량화 화웨이 이사회 의장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특정 시장이나 소비자가 화웨이를 원치 않으면 화웨이를 환영하는 국가로 옮겨가 기술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네, 정부가 체육계 폭력,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조금 전인 7시 30분부터 당정 협의를 열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유은혜 부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체육계의 폐쇄적인 문화는 물론 금메달 만능주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질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체육계의 성폭력과 폭력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것은 물론이고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및 교육 방식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성될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피해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처와 함께 학교 운동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도록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당과 청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근절을 위한 법 개정도 국회에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젠 미세먼지 때문에 출근길 하늘이 답답했지만 오늘은 찬바람이 불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강원도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대관령 기온은 영하 14.5도까지 내려가면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고요. 서울도 영하 4.5도까지 내려가 어제보다 추운 출근길입니다. 밤사이 공기는 깨끗해졌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가 모두 해소됐는데요. 지금은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전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강원과 영남 지역은 여전히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대기가 갈수록 메말라 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내려가 있습니다. 서울 기온 영하 4.5도, 대구 영하 2.8도, 부산은 1.6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단 약간 내려갑니다. 서울이 영상 4도, 강릉과 안동, 대전 7도, 대구와 광주 9도, 부산은 11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맑은 가운데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동해안 지역에만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3부가 이어집니다.